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쩌면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지 모르는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다들 많이 지치셨죠? 그런데 이 더위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의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이상기후 현상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례없는 폭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구가 보내는 신호들을 보고 있자면 오랜 시간 유지해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생각 다들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편리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겠죠.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식힐 수 있는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7월 2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스튜디오 안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쭉쭉 뻗어 자라는 이것은 가늘고 길쭉한 녹색 잎을 수확해 먹는 채소입니다. 이것의 잎은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는데요. 잎이 넓으면 수확량은 많지만 특유의 향이 덜하고, 잎이 좁은 재래종은 향은 좋지만 수확량이 떨어진다니까 앞으로 이것을 고를 땐 요걸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겠죠? 겨울 이것은 주로 영남 지역, 여름 이것은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데요. 물 빠짐이 좋은 땅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역에 따라 부르는 호칭도 다양한데요. 솔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분추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제주에서는 새울이라고 부르고 소불이나 정구지라고 부르는 곳도 있답니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정답은 표준어인 두 글자 이것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 주 새농퀴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KBS 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안 논의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축산 관련 단체에서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의 예산을 줄이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판매 촉진,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의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 농축산물 할인 쿠폰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을 10,000원어치 구입을 하면은 구입 금액의 20%를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202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것인데, 올해도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900억 원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지금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축산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네. 900억 원 규모는 어떤가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늘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3차 추경에서 410억 원 정도 기존보다 예산을 늘린 바 있었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900억 원을 더 늘리겠다 이런 거니까 규모 면에서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농축산 관련 단체 모임인 농축산연합회에 따르면은 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소비 촉진 예산 900억 원 중에 75%에 해당하는 679억 원 정도를 삭감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축산연합회는 이에 대해서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추경 예산 삭감에 강하게 지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200억 가량만 남기자는 건데 900억으로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당초에 농식품부에선 이 추경에 이 할인 쿠폰 예산만 올려서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가 이번 추경에서도 이 할인 쿠폰 사업에만 집중을 하면서 농축산 분야에 추경을 해야 할 것이 할인 쿠폰 사업밖에 없느냐 하는 지적, 그리고 이게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신보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 등과 같은 데에서 이제 추경 예산을 더해서 4,580억 원 가량의 추경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에서도 이번 내용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내고요. 소비 쿠폰 사업 예산마저 감액을 한다면 이 명백한 농업 패싱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농업계에 대한 추경안 최종 결정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마늘과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마늘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반면에 양파는 크게 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2021년산 마늘과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마늘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에 양파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통계청이 밝힌 2021년산 마늘 생산량은 30만 8,532톤으로 전년 대비 15.1%인 5만 4,900여 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양파 생산량은 157만 6,756톤으로 전년 대비 35%, 그러니까 40만 8,529톤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간의 그 통계청 조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가 좀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농경연 농업관측센터가 내놓은 7월 전망 자료에 따르면요. 마늘 생산량은 31만 3천 톤 정도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고요. 조생종을 제외한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115만 2천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 하지만 통계청의 중만생종 생산량 조사 결과에서는 139만 6,354톤이 생산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다는 결과였습니다. 마늘은 결과가 유사했지만 양파는 이번에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마늘 가격은 높게 형성되는 것 같은데 양파는 어떨까요? 농경연에서 전망한 이달 양파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상품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700원 내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산량 전망치 그리고 통계청의 생산량 결과치가 큰 폭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 통계청 조사치가 향후 시장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네. 자, 산지 위판장 의무 상장 제도 지난 1997년에 폐지됐다고 하는데 일선 수협에서 이걸 재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선 수협이 최근 2년여간 어업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벌여서요. 총 5만 2천여 명이 서명한 산지 위판장 의무 상장제 제도입 서명서를 수협중앙회와 해수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게 산지 위판장 의무 상장제라는 거는 영건해에서 어획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산지에 있는 위판장에 상장해서 거래를 하도록 하자 이런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 연권에서 물고기나 수산물 등이 얼마나 잡혔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위판장에서 전체 어획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그간 수협에서는 이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이제 재도입할 것을 요구를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결과를 좀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관장님. 여름인데 더운 건 당연하지만 이번 더위는 정말 기세가 상당합니다. 밭에서 오랜 시간 보내실 텐데 힘들지 않으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땀이 기업이 쏟아져서 하루에도 옷을 몇 차례 갈아입을 정도로 힘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이 8월엔 또 어떻게 될지 걱정부터 됩니다. 더위도 더위인데 또 소나기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내리거든요. 잡초가 진짜 금세 자라겠어요. 네, 하루에 한 차례씩 이렇게 소나기가 휩쓰고 가면 텃밭의 작물들이 밀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옥수수, 기장초, 그리고 콩과 같은 곡식 작물들도 그렇지만, 고구마, 토마토와 같은 채소 작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또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쑥쑥 자라긴 하는데, 이게 너무 빨리 자라면서 좀 여물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좀 키가 커져서 이게 쓰러지기도 좀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작물들은 성장을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기 몸체를 키워서 햇볕을 많이 흡수할 조건을 만드는 흔히 이제 영양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꽃을 피우고 결실을 보려는 생식 성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물이 폭풍 성장을 하는 가운데 결실이 또 부족한 이유는 충분히 영양 성장을 한 이후에 결실로 이어져야 하는데 몸체를 키우는 성장의 비중이 점점 이렇게 빛 때문에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순지르기라는 작업입니다. 순지르기를 꼭 해줘야 되는군요. 이게 잎을 좀 따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이고, 전화가 끊어졌네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가윤한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6944님은 옥천입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밭에 깻잎 심으러 가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끊어져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순지르기, 이제 잎 따주는 거, 이거 진짜 이맘때 꼭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네. 순지르기는 통풍을 원활하게 해서 질병이나 해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모든 잎들이 골고루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열매가 잘 달리도록 또 많이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 순지르기는 겨순을 따주는 것도 있지만 잎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작업도 병행을 하게 됩니다. 통풍에도 영향이 있고 또 빛을 골고루 받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군요. 순지르기, 그럼 그 전체적인 잎의 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줘야 하는 잎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잎들은 그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에 서로 도단하는 잎들은 성장을 촉진하는 잎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분포한 잎들은 뿌리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잎들은 열매를 키우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작물이 열매가 달릴 때쯤이면 아래에 있는 잎들은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없고 또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예를 들면 꽃이 피고 있는 아래쪽 잎들은 도톰해지면서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른 역할을 한다니까 참 신기한데 그러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한다. 그럼 그 잎은 따주는 게 좋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많이 그리고 충실하게 익습니다. 고추나 가지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겹순이 생기는데 토마토는 이런 열매 채소와 달리 열매는 맺는 동안에도 겹순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잎과 줄기 사이에서 생기는 겹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잎사귀 끝에 겹순이 달리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는 송이 끝에도 심지어는 달리는데요. 이제는 잎이나 겹순이나 모두 튼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손으로 이렇게 연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가위로 잘라주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튼튼하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걸 잎을 따는 것도 적절한 때에 하는 게 더 좋다고요? 네. 순지리기와 잎 따주기를 해야 하는 시간대는 화창한 날 이른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따준 부분에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고 질병과 바이러스가 식물을 감염시킬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상처 부위에서 나오는 향기가 해충을 유인하기 때문에 민트향이 첨가된 오일을 뿌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걸 챙겨서 이제 따면서 또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자, 관장님, 지금 많이 열리는 열매가 오이, 호박 이런 박과작물인데 재배하다 보면 잎이 누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발견하면 그 화창한 아침에 똑 따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이와 호박의 경우에도 잎들이 이렇게 황색으로 변하는 것들도 있고 또 병이 온 것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잎이 너무 무성하면 또 열매가 보이질 않아서 이게 추가적으로 잎을 제거하면서 그때그때 열매를 수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요즘 텃밭에 많이 자라는 것 중에 깻잎이 있는데 더울 땐 정말 쑥쑥 자라고요. 깻잎을 먹기 위해서 기른다 이럴 때는 잎을 어디에서부터 따야 할까요? 들깨 잎을 심어서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깻잎을 수확해서 드실 분들은 성장하고 있는 줄기가 가슴 높이 정도 자랐다면 가장 위에서 새로운 잎들이 돋아 나오고 있는 고갱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한 심 부분을 생장점을 제거해서 더 크게 자라지 않고 그 부분에서 꽃들이 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깻잎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수확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혹여 이미 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깻잎을 장기간 이렇게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깻잎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따서 드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잎을 관리해줘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고구마라고 하던데 이게 또 처음 해볼 땐 은근히 어렵잖아요. 고수의 비결은 뭡니까? 고구마의 경우 줄기가 무성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심었던 자리에서 출발해서 줄기를 좀 들쳐주기를 해야 합니다. 예. 줄기마다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걸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렇게 뿌리를 내린 곳마다 고구마를 달려고 하면 애초에 심었던 자리에 고구마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잎이 무성하면 잎을 따서 우리 흔히 이제 고구마순 또는 고구마 줄거리, 고구마 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부위 이름은 고구마 잎자루죠. 이것을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고구마가 많이 달리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구마 잎자루, 고구마 줄기 이게 나물을 해 먹으면 또 여름철에 아주 좋은 반찬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고구마 순이 사람에게 맛있는 이유는 고구마가 양분을 잎자루에 이렇게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저장하지 못하게 따주고 들쳐주기를 반복해야 비로소 땅속 뿌리에 양분을 비축하면서 고구마가 많이 달리게 됩니다. 네, 이걸 이제 적절히 따줘야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식재료가 되고 땅속 고구마 수확량도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장님, 이제 이번 주에 중복 대서 다 들어있는데 무더위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달 중에 서둘러야 할 작업들 뭐가 있을까요? 네, 7월 초 중순은 일반적으로 좀 한가한 날이었다고 한다면 7월 말부터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7월 중에 강낭콩이나 완두콩도 파종을 끝내야
설이 내리기 전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당근도 7월 중에는 파종해야 크게 키울 수 있고요. 또 더운 날씨에 잘 견디는 아욱이나 근대와 같은 작물도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진짜 더위와 싸우고 있는데 한 계절 좀 빨리 움직여야 하잖아요. 가을 농사 준비도 지금 시작을 해야 합니까? 네, 시중에는 벌써 추석에 수확하는 추석 배추 모종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가을 농사가 시작된 셈이죠. 8월 초에는 또 겨울 김장용 배추 모종을 키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네. 배추와 같은 계통인 순무는 씨앗으로 파종해야 하고 양배추는 또 모종으로 심게 되는데요. 이런 배추과에 속하는 작물들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냉사라고 하는 하얀 그물처럼 생긴 것을 씌워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냉사가 이렇게 그물망처럼 되어 있어서 벌레를 막아주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관장님, 그 봄 농사를 지나왔잖아요. 이제 할 가을 농사와 봄 농사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봄 농사와 가을 농사의 차이는 봄 농사는 날씨가 한몫을 해서 작물의 성장이 눈에 띌 정도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가을 농사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초반에 잘 키워야 이렇게 그 농사의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초기 성장이 농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셈이죠. 그래서 봄 농사에는 웃거름을 3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주게 되지만 가을 농사는 웃거름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봄에는 잘 자란 것을 솎아줘서 덜 자란 것을 키워 먹게 되지만 가을에는 덜 자란 것을 솎아내서 잘 자란 포기를 키우게 되는 거죠. 가을 농사는 처서를 지으면서 또 풀도 더 이상 억센 풀이 없고 벌레도 줄어들어서 봄 농사와 같은 풀 해충과의 전쟁이 조금 덜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봄 농사로 시작한 여름 농사를 좀 잘 가꾸고 또 가을 농사도 부지런히 이렇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이게 이제 계절이 반대니까 추워지는 쪽으로 가는 거라서 진짜 반대로 되는 것들이 좀 있네요. 이것도 참 재밌고 신기합니다. 자, 관장님, 0961님께서 호박을 어떤 사람들은 순을 정리해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방치해서 그냥 키워라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좀 호박도 좀 종류가 다른데요. 또 이렇게 호박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키우는지 아니면 또 땅으로 이렇게 기계해서 키우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올려서 키우는 경우에는 순을 정리해서 너무 우거지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위로 키우게 되면 자연히 열매가 열리는 척과하는 부위가 보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땅에 기계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줄기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자라는 줄기를 밟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키우셨다면 줄기 정리나 잎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이 땅에 이렇게 기계해서 키우신다고 한다면 그냥 방치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니면서 좀 밟게 되는군요. 예. 박정주님은 호박을 심었는데 성장이 느려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도 될까요? 하셨어요. 예, 옮겨 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성장을 한 상태에서 옮겨 심으면 작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게 문제인지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옥주님, 관장님, 들깨 키가 너무 크면 위를 잘라줘야 하나요? 하셨는데 아까 가슴 높이 정도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심으시는 작물에 이제 깻잎을 목표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들깨를 수확해서 네네. 기름을 짜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들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깨를 수확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 키가 크면 또 이렇게 곧 태풍도 올 텐데 쓰러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키를 어느 정도로 맞춰서 위에 있는 생장점을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김미진님은 박 관장님 오시는 화요일 너무 좋습니다.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저는 깻잎을 받아온 걸 화분에 심었는데 베란다에서라서 그런지 잘 자라질 못하네요 하셨어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들깨는 진짜 햇볕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아무래도 베란다는 방향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남향이든 서향이든 아무래도 그늘에 들어가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내보내서 화분이라고 하시니까 충분한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텃밭 가이드 수원시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감귤 한라봉 농사짓고 그런 채소 농사짓고 있는 윤순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귤나무를 주력으로 해요. 근데 이제 귤은 가을, 겨울만 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밤호박하고 또 겨울에는 감자나 당근을 윤작으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요즘에는 귤 지금 한참 성숙이어서 낙가도 많이 되고 해서 지금 요즘에는 풀 깎아주고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7월 중순부터 이제 당근 파종하고 있어요. 이제 태풍이 중간에 한 번씩 있어가지고 싹이 이만큼 날만 하면 태풍이 와서 다 치지만 않으면 괜찮을 텐데 이제 바라고 있죠. 그렇죠. 오늘도 어제 비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주 빗속에 풍덩 빠졌다 왔어요. 그래도 자연의 이치인데 또 자연을 순응하는 게 또 저희 농사꾼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을 노하지 않게 하는 게 농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지구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은 한두 가지는 다 나름의 가치를 두고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도 하고 탄소를 줄이고 있는 일들을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농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농부의 역할이에요. 농사꾼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줘도 드시는 분이 안 계시면 그거는 쓰레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소비자들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셔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드셔주시는 분들께서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잘 기르고 싶어요. 많이 드셔주십시오. 자연에 순응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농부가 해야 할 일이다. 윤순자 농부께서 그런 사명감으로 농사를 짓고 계셨네요. 모든 농부들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올여름에 태풍 소식은 아직이지만 제주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죠.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날씨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열대야는 모처럼 쉬어갔지만 낮에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전주 등 대부분 지역이 34도를 웃도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내륙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36도까지도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불쾌지수도 높고 온열 질환에도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수분 섭취 늘 정기적으로 충분히 하시고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자 또 이야기들 조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305님께서 비 오면 걱정, 눈 내려도 걱정, 날씨가 더워도 걱정, 농부의 한숨이 끊이질 않네요. 감사하면서 먹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수고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5326님, 오늘 아침 일라디오로 농수산물 소식도 듣고 뉴스도 듣고 여러모로 알차고 재미있어서 매일 아침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012님, 오랜만에 참여하게 되네요. 새벽 일 하다 잠시 틈을 내봅니다. 늘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하면서 새농퀴 답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6787님, 아침마다 농사 정보 들으며 앞마당 텃밭을 가꾸는 친정 오빠 보고 싶습니다. 뵌 지가 오래됐는데 같은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연결된 기분입니다 하면서 하늘이 개었네요. 농부님들 오늘도 힘내고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2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보다 200여 명 줄긴 했지만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이고요. 지난주 월요일이 1100명이었으니까 그 전주보다 150명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발표된 가장 많은 확진자 수이기도 하고요. 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437명에 이르고 그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1,386명에 달합니다. 오늘도 1,100명대 혹은 1,2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검사 건수 감소로 이 수도권은 811명, 이 세 자릿수로 떨어진 반면에 이 비수도권은 400명 가까이 나오면서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율이 32.9%나 됐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강릉시가 어제부터 비수도권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올렸고 부산에서도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해부대 부대원들 오늘 귀국할 예정이죠? 네, 아프리카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청해부대에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24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300여 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함정에 타고 있는 장병 가운데 약 82%가 코로나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대원 전원을 후송하기 위해 지난 일요일 수송기가 출발했는데 어제 현지에 무사히 도착했고 어젯밤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오늘 저녁 늦게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군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달 초 감기 증상이 있는 장병이 나왔는데도 당시 부대에서 감기약만 줬을 뿐 이 신속한 보고나 검사,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좁고 사람이 밀접한 함정의 특성으로 부대원 대부분에게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주일 넘게 합참에 보고가 안 됐고 이 부정확한 신속 항체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서 이 초기 감염 여부를 제대로 감별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애초에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도 없었고 또 국방부가 이 파병부대 백신 접종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상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질병관리청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도쿄올림픽 기간에 일본에 가지 않기로 한 건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일본 언론이 계속 군부를 뗐던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기조로 걸고 그 일본 측과 정상회담 실무 협의를 해왔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이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신중한 대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성과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 도저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며 성적 용어를 쓴 이 막말 논란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일본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 그쳤기 때문에 정상회담 무사한 분위기가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덧붙였고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정부 대표로 또 올림픽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한일 관계를 건전히 되돌리기 위해 그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반해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건설업자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냈던 2011년을 전후로 이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 이 조남욱 전 회장으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 그리고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 보도였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욱 전 회장은 대학 동문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과 조남욱 전 회장은 같은 충청권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부인 김건희 씨를 소개한 사람도 이 조남욱 전 회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한겨레는 조남욱 전 회장의 비서 일정표를 입수했는데 이에 따르면 조남욱 전 회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수차례 골프를 함께 했고 이 명절 때는 선물이나 만찬 같은 접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삼부토건 임원들이 그 무렵 회사 돈을 횡령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악의적 오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조남욱 전 회장과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식사나 골프를 함께 한 적이 있지만 이 최근 10년간은 만난 적이 없고 또 예전에 골프를 쳤던 비용도 각자 냈으며 지금 문제로 보도된 시기는 저축은행 수사로 바쁘던 때여서 골프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헐값 임대 논란이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걷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딸에게 아파트를 헐값에 임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경향신문은 최재형 전 원장이 지난 2018년 감사원장 취임 후 이 자녀에게 서울 목동 A 아파트를 시세보다 5, 6억 원 저렴하게 임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최재형 전 원장의 둘째 딸은 당시 전세 시세 6억에서 8억 원이던 아파트를 1억 2천만 원에 임대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것이 편법 증여의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재형 전 원장은 이 감사원장 공간으로 갑자기 입주하면서 이 기존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형편이 아니었다며 딸이 월세를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월세 시세도 주변에 비교하면 크게 낮았는데요. 그 집이 방이 4개인데 이 짐 때문에 둘째 딸이 2개만 사용하고 있어서 일부에 대한 월세만 책정한 것이다라고 해명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경선을 5주 연기하기로 했네요.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선 연기를 검토해온 민주당이 결국 10월에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총 5주가 연기되는데요. 9월 4일 대전 충남 지역의 경선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 서울에서 경선을 마무리하며 이 결선 투표가 치러질 경우 10월 중순에 후보가 확정되게 됩니다. 한 3주 연기 정도를 기대했던 이재명 후보나 11월 이후 경선을 기대했던 이낙연 후보 측은 각각 수용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경선 연기는 무난히 합의가 됐지만 두 후보 간의 설전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자신을 비방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의 고발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마타도어부터 살피라라며 반격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 사안은 중앙선관위에 신고까지 됐고 민주당 선관위는 과열되는 네거티브 공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했어요. 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이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 속에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 주장에 대해 특검은 공직자가 맞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여권 인사가 자신을 찾아와 Y를 공격하고 정권을 도우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 이런 회유를 했다거나 경찰이 피의 사실을 유포해 여론 재판을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이 수사에 임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자 접촉을 일절 금지하고 있었다라면서 접촉이 있었다는 것도 일체 확인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네요. 네, 50대 아파트 입주민이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했는데요. 이유는 아파트 경비원이 졸았다라는 겁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전북 익산 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입주민 A 씨는 어제 오후
일요일 오후 7시 20분쯤 그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가 졸았다며 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이 A씨의 폭행으로 B씨의 코뼈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입주민이 폭언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인 점을 고려해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기쁘게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장애인으로는 이 히말라야 14좌 완등이란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운 김홍빈 대장 어제 하산하던 중에 지금 실종이 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10손가락을 잃고도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이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이 대기록을 세우고 하산하던 도중에 실종이 됐습니다. 해발 7,900m 부근에서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현지에 있던 해외 등반대가 구조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대한산악연맹 역시 이 김홍빈 대장의 실종 소식을 듣고 사태 파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보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 체감온도 35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낮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 호남, 경북 내륙에 50mm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게 시간당 매우 강하게 이 정도 양이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나면